목사님도 저같이 키가 좀 작지만 아주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우리 연기영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영입니다. 광민성인교육대학원 제가 지금 처음 왔습니다.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가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성경 장로님 부탁으로 강의 한번 해봐. 그래서 무조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그 상속세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제가 왔었는데 그 상속만 보기에는 조금 좀 너무 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세무 행정이 많이 변천이 된 그 부분들 그런 추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질문은 좀 마지막에 그 끝에 몰아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좀 진도가 좀 차질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한 이제 10년을 했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한 10년,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회계사 사무소를 한 15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마 좀 미숙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나중에 정정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여기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뭐 국세청 세무서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를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넘어가 달라고 좀 애교를 봐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령 중에 가장 많이 변천이 많은 부분이 세무행정 이런 분야입니다. 세법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 익숙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세법이 자주 개정되냐 하면은 세법에 대한 책은 이렇게 책이 아니라 가제식으로 이렇게 뜯어붙이게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바꾸게끔 될 정도로 그런 세무의 분야는 아주 개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세무대리, 회계사나 세계사들도 세무사들도 끊임없이 국세청으로부터 교육받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안 그러면은 이 자주 변천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워낙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둘 수 있겠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변천이 많은 부분이 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세법 중에서 상속증여세법이 또 제일 많이 변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앞에 이 파워포인트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 유인물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은데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신고 자료의 분석 및 사전 안내문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이 이거를 전산에 다 입력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도 단순 집계하고 단순 비교만 했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년대 이전에는 우리 회사나 개인들한테 그 사전 안내문이 나간 적이 별로 없었댔어요. 그러다가 한 90년대쯤 들어와서 이렇게 국세청 이런 데서 회사에도 가고 개인한테도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안내문이 여러분도 아마 가끔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초창기에는 이 신고도 분석한 걸 해서 당신네 회사가 동종업종보다 좀 신고율이 낮습니다 라는 이런 안내문 정도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또 개인도
저도 이번에 귀하가 올해 이런 소득이 있으니 소득세 신고를 잘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안내문이 와서 그 시작이 됐었죠. 그러다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된 그 회계 그 재무 자료가 우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를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의미는 주의 환기시키고 섣불리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안내문은 이렇게 옵니다. 귀 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데가 업무하고 무관한 지출이 많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백화점에서 가정용품을 구입한 게 얼마, 그 다음에 여름에 관광으로 휴가 가서 쓴 신용카드가 얼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한 재무제표에 비용이 많다. 즉 그 가공경비, 그 회사하고 개인하고 사용 없는 그런 경비를 넣었다라는 것을 아주 주의 환기시키고 이런 안내문이니까 뭐죠? 굉장히 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와요. 그 다음에 비용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안내가 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회사가 1년 동안 부가세 신고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신고 이런 거 합친 것보다 왜 이 비용이 더 많으냐, 요거 그래서 어떤 가공 경비 혐의가 있으니 이걸 소명하시오 이렇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분석 자료를 받으면은 회사의 재무 담당자들은 절대로 이 회사의 경비를 좀 부풀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그래서 투명해지는 이런 결과로. 그래서 세무행정의 이 추세가 신고 자료에 분석하고 사전 안내문을 적극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한 97년도 우리 김대중 우리 정부 때 일입니다. 그때 바로 국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어요. IMF 때문에 국가가 세입세출 예산을 짜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회사 IMF 때문에 회사든 개인이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세금 징수가 크게 폭크가 날 거다. 어떡하냐? 우리나라 살림 어떻게 꾸밀 것이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98년, 99년, 2000년 넘어가서 보니까 세수가 오히려 목표보다 한 120%, 한 130%까지 초과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두 가지 요인이에요. 뭐냐면 법인세가 많이 거쳤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많이 거쳤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법인세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안내문을 활용하기 시작한 때가 90년대 중반 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하의 회사에 이런 가공경비 혐의가 있으니 이렇게 아주 겁을 주는 그런 안내문이니까 각 회사마다 이거 작년처럼 세금 축소 신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아주 심리적인 그게 오히려 굉장히 컸댔어요. 그래서 안내문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고, 또 하나 부가세가 증가된 거는 그 전까지 없던 세액공제나 신설한 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연말정산하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공제가 되더라. 이게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그 전부터 우리 신용카드 많이 쓰자 하고 캠페인은 암만 벌여도 거의 효과가 없었는데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도입함에 의해서 전 국민이 어느 설렁탕집 가서 5,000원짜리 설렁탕 카드 내고, 옛날 같으면 설렁탕집 주인이 안 받죠. 이것도 현금 내달라고. 근데 이런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실적이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징수돼서 국가의 세수가 오히려 초과됐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국세청도
새로운 세원 개발하는 공무원들은 표창을 주거든요. 신용카드세 공제 제한한 공무원이 크게 표창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 첫 번째 신고자료 분석 및 사전 안내문에 이런 세부행정 추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가끔 고소득자 전문직 추징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한 매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이면 부가세 신고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또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때문에 어느 회사 뭐 추징했다라는 게 일부러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또 1월달 되면 1월달은 무슨 달이냐면 면세 사업자가 수익금액을 신고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학원, 그다음에 개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고소득 뭐 성형외과, 피부과 추징했다는 게 보도가 막 나옵니다. 국세청이 아마 심리적 효과도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세수에 충족하는 그러한 세무행정을 요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신규 세원 개발 및 끊임없는 세원 관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효과적으로 받겠냐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기 송파 지역 어느 지역에 냉면집이 굉장히 아주 대박을 냈어요. 그 품목이 칡냉면이에요. 아마 아시는 기억나죠? 그 점심 때 저녁 때 아주 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집이 소문이 났댔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이제 그 세원 개발을 담당하는 양반들이 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워낙 그 칡냉면 한 그릇 먹고 5,000원 내고 다 현금 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신용카드 대가 도입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방법. 가서 세봐라. 어느 날 그 돈세과에서 한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점심 때 한 10시서부터 앞지켜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보니까 자네 사장을 불러놓고 자네가 이거 신고한 거보다 이거 오늘 하루 2-3시간 현금 내고 하는 사람 세워보니까 뭐 몇백 명인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세운 개발이 이런 식으로 됐고, 또 하나 유명한 또 한의원, 한의원이 또 돈 많이 버는 한의원이 있어요. 주로 뭐 어린애 키 크게 하는 거, 뭐 살 빼기 한의원, 뭐 이런 용법에 강장 뭐 이런 걸 유명합니다. 그 한의원도 현금 수입이 많고 속세 실적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거기 한의원을 가서 이렇게 입회해서 보기가 뭐하죠? 음식점 하루 종일 지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 한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다 면밀히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걷어가는지. 왜냐하면 한의원은 탕약을 이렇게 끓이고 나서 무슨 탕약 끓인 종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분석해서 당신네 폐기물 이 정도 나올 정도면 뭐 해서 역산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해요. 물론 이제 한의사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국세 심판대는 결국 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세원 개발을 정황 증거에서 한 게 통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세원 개발이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아까 그 온라인 광고 내용을 집계되든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고 이거 빅데이터로 다 해서 이제 세원 개발을 하는데,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이 기사를 봤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 중앙일보의 오늘자 신문입니다. 여기 비즈니스 앤 이코노미 섹션에 60대 언니 오빠 화장품 시장 주름 잡네요. 이런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40-5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이 화장품 구매 금액이 컸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60대 이상의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품 구매도 많을 뿐더러 60대 이상 남성분들도 참 많은 화장품을 구입한다 해서 50대를 초과했어요. 그 구매시 그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KB 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감으로는 옛날보다 우리 60대도
많이 바르지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냐면은 연간 1인당 구매 금액 40대, 30대, 이렇게 50대, 60대 그래서 비교하면 60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언니 오빠 화장품 시장 주름 잡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까지 지역별로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지역보다 충청, 호남 지역이 더 많대요. 60대. 네, 그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남 곡성의 그 농촌 지역의 60대 여성의 화장품 구매액이 전국 1위랍니다. 그리고 그 부대된 게 뭐냐면은 여기는 화장품 숍이 없대요. 그 농촌 지역이니까. 그래서 화장품 방문 판매로 1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장품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서 마케팅을 농촌 지역에 적극적으로 60대, 70대 시니어 분들한테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가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현실에 이렇게 다가오는 건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세청이 아마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아마 행정기관으로 저희를 봅니다. 왜냐? 이미 소득세 자료, 법인세 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당신네 신용카드 집안 용품 사는 거로 왜 기업의 손비로 올렸냐 그까지 아주 그 자세하게 오늘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빅데이터를 접목한 그 국세청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신규 세원 개발 및 끊임없는 세원 관리가 이 빅데이터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렇게 재미난 기사 읽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회사 얘기 나오면 제가 하나 좀 내용하고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가 이미 한번 텔레비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재미나게 해서 저는 그 전에 한번 들었댔어요. 또 화장품 회사이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도대체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그 화장품 여성들의 화장품 사용 시간대별로 보니까 하루에 4번 화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전 7시나 10시에 한 번, 오후에 1시에 한 번, 그다음에 4시에 한 번, 밤 10시에 한 번. 근데 오전 7시나 10시에 하는 거는 아침 출근하기 전에 하는 거고 주부들은 집에서 오전에 화장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후 1시는 점심 먹고 화장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시는 퇴근하기 전에 화장 묻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밤 10시에 이렇게 엄청난 그 화장 하는 타이밍이 잡혔다는 게 퀘스천이었어요. 왜 밤 10시에 화장을 할까? 보셨죠? 텔레비전. 제가 이 화장품 회사 경영자하고 한번 이미 들은 얘기였어요. 요새는 셀카를 찍기 위해서 밤에 자기 그 계정에 올리기 위해서 셀카 찍기 전에 한번 화장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마케팅 회사들이 자 그러면 이 화장품을 그러면 이 셀카 찍어서 올리는 인원이 요새는 20, 30대, 40, 50대뿐만 아니라 60대까지 다 해당된단 말이죠. 어떻게 무슨 상품을 광고를 할 건지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이 사기업이나 이런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공익적으로도 사용돼요. 그 교수님이 그때 했던 텔레비에 했던 얘기 제가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실 텐데 우리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 시민들의 고충 처리하는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 하나 시민들이 제안한 게 밤 12시 나서 지하철도 끊기면 택시 타고 가기 뭐하니 심야에도 좀 버스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장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서 이건 많은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해서 실시하게 한 게 심야버스. 지금 이미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야버스를 어떻게 그러면 노선을 할지 시간대를 어떻게 할지를 빅데이터하고 다 분석을 했어요. 즉 어떻게 그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휴대전화가 제일 많이 걸려오는 지역,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 이걸 빅데이터로 봐서 요걸 중심으로 노선을 한번 정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큰 호응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심야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사례들이 개인 회사들, 일반적인 영리 회사들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세무행정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모든 국세청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전산 자료에다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숨길 때가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세금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후반에 얘기할 상속세, 증여세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피해가고 저렇게 해서 많이 피해갈 수 있는 세금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신규 개발 및 끊임없는 세금 관리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탈세 제보 활용이에요. 과거에 없던 게 한 10여 년 전부터 탈세 제보를 해서 실제 수증세액이 나오면 탈세 제보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어요. 여러분 이미 보도에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상금 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전문적으로 또 이 세금 포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세파라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허물어질지 몰라도 국세청은 다방면으로 세수를 준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 이제 저희들 사례로 보면 요즘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기업 주식회사의 법인 조사들이 내부 고발자들에서 많이 조사가 나와요. 즉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또 격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뭐 세금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한 귀로 들었다가 회사하고 무슨 강제로 구조조정됐거나 이런 그런 불만을 갖고 고발을 하거든요. 국세청은 그럼 좋은 거예요.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내부 고발자와 이런 전문적인 세파라치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해당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러한 탈세 제보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세무행정이 또 추세가 됐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 또 뭐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신 분, 또 시민권을 가지셔서 오랫동안 살다가 도로 우리나라 국적으로 환원해서 돌아와서 노후를 여기서 또 보내시는 분. 이러다 보니까 예금 계좌가 코리아에만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토론토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외 계좌를 많이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근데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거를 국세청이 건드리려고 생각도 안 했고 너무 그 노력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진 게 국제 간 조세 징수 협조가 이제 각 조세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과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안내문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외국 계좌를 신고해 달라는 안내문 이제 많이 도입이 돼가지고 국가 간 조세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외소득, 그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 정보에는 금융소 이런 게 국가가 다 징수가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요즘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자로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해가지고 이 FIU가 각 개인들의 금융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큰 세금 실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뭐 사용했다든가 송금했다든가 해외 송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FIU하고 미국 FIU하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금융 자료를 좀 넘겨다오 그러면 주게끔 이제 발표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조세에서도 국세청 국제조세 분야가 아주 강화되고 있고 국세청장이 수시로 얘기했어요. 역외 탈세를 적발하겠다, 뿌려 붓겠다. 바로 그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조세 정보 교환이 이 최근에 세무행정의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주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한 세무의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근에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한 특징적인 것만 5개를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상속 증여를 우리가 국한적으로 볼 때도 세원 개발 또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국가 정보 교환에 의해서 상속 증여를
줄일 수 있는 절세라고 인터넷 보면은 상속세 절세 방안을 뭐 어떻게 한다고 뭐 10가지도 나오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답을 주는데 우리 세무 전문가들이 엄밀히 보면 한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절세라고 했지만 그 이면을 막기 위한 장치가 이 최근의 세무행정 이 추세에 의해서 많이 걸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의 사학제가 거의 없어져가는 그런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세무행정 추세를 제가 한번 5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속증여의 그 주요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상속세를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물려받아요? 미망인하고 그 자녀들, 미망인과 유가족이죠. 유가족이 물려받아요.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물려받은 재산을 고인이 돌아가신 날 현재 다 집계해서 뭐 한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럼 세율이 얼마니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초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망일 현재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 그게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대로 항목이 여러 가지 있고 공제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 고인 남긴 재산이에요. 사망일 현재 고인 명의 재산이에요. 주로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던 부동산, 그다음에 예금이나 뭐 이런 금융자산, 예금도 있고 뭐 증권회사도 있고 요새 재테크만에 하시는 펀드도 있고 이런 금융자산, 그다음에 주식도 있을 거예요. 상장법인 주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 친구 회사, 아직은 상장은 안 됐지만 그런 회사에 지분을 한 뭐 10%나 20%나 가질 수 있는 주식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한다 보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차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그 고인이 돌아갈 때 차량 뭐 알고 보니까 비싼 뭐 벤츠차 2대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액이 크거든요. 차량도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화, 골동품, 이거 해당이 됩니다. 제품에 나옵니다. 서화는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골동품은 말 그대로 골동품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감정가액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세를 계산하는 처음 이제 출발점, 사망의 현재 고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주식, 차량, 기타 이런 거에다가 자 첫 번째 플러스 되는 게 사전에 증여재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근 10년 내 유가족한테 고인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증여한 부분, 부동산으로 증여했든 현금으로 증여했든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유가족이 아닌 유가족이 아닌 분은 약간 좀 내리실까요? 유가족 아니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나 자녀한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증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무슨 목적인지. 근데 그걸 왜냐?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상속세 원칙적으로 할 때는 돌아가신 날의 재산만 갖고 상속세를 매기는 시절이 거의 막 20년 전에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그때는 뭐 전산도 없고 부동산 등기도 잘 정비가 안 돼서 그것만 갖고 신고해도 세무서가 넘어가는 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법이 어떻게 막느냐?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임박해서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와이프한테 나 증여해 놓자, 이거 자식한테 증여해 놓자 이렇게 해놓으면 상속세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하면은 상속세가 줄고 좀 형평이 어긋난다 해서 사전에 증여한 거는 그 고인명이 돌아가신 날 현재 있는 재산 말고 더하자 그렇게 해서 사전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이게 다음 보면 이게 안 올라가요. 타임별로 돼 있어서. 네. 그럼 요 유인물 한번 보시죠. 유인물에 하나 나왔습니다. 유인물에 그 다음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이나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재산을 막 팔아버려요. 뭐 목적방에 내놔서 팔고
그다음에 예금을 많이 인출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팔면은 그래서 예금에 올리면 예금에는 올라가면 똑같은 효과는 할 거 없겠지만 재산을 파는 돈을 예금에 올리면 그냥 갖고 있어서 뭐 자녀들한테 또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추정 상속재산의 의미는 처분한 재산, 그 다음에 인출한 예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를 다 밝혀라. 못 밝히면 이거 상속재산에 다 플러스하겠다. 이게 추정 상속재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규정이 1년 내 2억 이상이 되는 거, 그 다음에 2년 내 5억 이상 되는 거는 합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분이 부동산 뭐 오피스텔 하나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뭐 예를 들어 한 3억을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럼 국세청이 세무조사할 때 분명히 이 고인의 명의로 돼 있던 게 작년 1년 사이에 팔고 명의 소유권이 넘어가.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씁니까? 그럼 그걸 밝혀야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 뭐 했다, 뭐 내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이런 식으로 소명이 되면 괜찮은데 소명이 안 되면 그게 이 상속 재산의 플러스 항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추정이란 말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예금 통장을 보니까 2년 사이에 막 통장에 빠져나간 돈이 있어요. 빠져나간 돈이 계좌 이체로 해서 부인 명의로 갖거나 그다음 자녀 명의로 그거는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국세청 세무서가 질문을 해요. 상속세 조사할 때 하는 주요 업무가 그겁니다. 이러이러한 걸 팔았는데 팔은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금에 이러한 금액들이 다 인출됐는데 현금으로 찾아가고 뭐 수표로 찾아가서 나간 돈이 다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그걸 못 밝히면 그게 상속가액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상속재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속세 조사 업무를 하다 보면 재산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상속세 조사하면 제일 우리가 그 전략을 세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여기는 1년, 2년 뭐만으로 추정하는 것 같지만 10년치의 금융자료를 금융정보원으로부터 받아서 이미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왜 10년치냐? 상속증여세 증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 2년치는 그 금액이 빠져나간 걸 다 해서 납세자한테 질문서가 와요. 자, 부동산 처분한 가액, 그다음에 예금 출된 거, 몇 월 며칠 날 얼마 인출된 거 어디에 썼냐를 다 소명하라고 질문이 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아버님이 통장에 빠져나갔는데 이거 다 어디다 쓰셨어요? 그러면 반도 답이 안 나와요. 그 고인이 뭐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하고 물론 저희가 아주 진짜 부인하고 미망인하고 저 자녀한테 일일이 다 해서 거의 90% 이상 다 알고 있으신 집안도 한번 뵀습니다만 그렇지만 거의 그게 드물어요. 다 반도 글쎄요 이 돈 어디 갔을까요? 되게 그러면 밝히다 이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뭐 한 2, 3년 동안 아프셨으니까 병원 있으셨습니다. 병원 영수증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간병인 그 확인서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24시간 붙어서 케어했습니다. 그럼 운전기사 한번 확인서 받아오세요. 이런 걸로 다 해서 총 뭐 한 5, 6억이 나갔는데 한 2, 3억 정도 파면 그거 뺀 나머지 1, 2억이 상속재산으로 그러니까 그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상속 돌아가신 분 현재 명의대산하고 10년 내 증여한 거하고 1, 2년 내 사용자 불분명한 걸 합쳐놓고 그 다음에 공제하는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고인이 내야 될 공과금 못 내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뭐 세금도 있고 뭐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빼줍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용은 무조건 500만 원은 빼주지만 영수증을 챙겨오면 한 1000만 원까지는 또 1000만 원이 한도예요. 근데 최근에 납골 이런 화장 이런 걸로 해서
한 300인가요? 500이 추가로 되는 게 개정된 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 있고 그 다음에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이 남긴 자기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자산을 뭐 2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금이 한 5천만 원 있다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채무가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피스텔 가지고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임대를 놨어요. 그럼 보증금 받는 게 있잖아요. 보증금은 뭐예요? 돌려줄 돈이란 말이죠. 보증금이나 금융기관 채무가 이게 채무에 들어가는 게 보증금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공제가 있어요. 공제는 이제 제가 가로를 두 가지로 했죠. 기초 배우자 인적공제, 유가공제 있고 그 밑에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업상속공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세법에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은 살아 계시죠. 배우자가 계신 거예요. 배우자가 계실 때는 일괄공제를 10억이다 이러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번에 아버님까지 돌아가니까 배우자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유가족이 자녀만 있으면 배우자 공제 해당 안 되죠. 배우자 없으니까. 그럼 일괄공제 5억이다. 그러니까 5억이나 10억은 사국세가 안 나오겠거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분이 뭐 부동산하고 뭐 통장 획표가요 뭐 3, 4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증여한 게 있고 그 처분한 게 있고 예금에서 빼간 게 있고 그러면 오버될 수가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받을 때 그 절대로 구두로 상담하거나 전화하는 거는 그 100%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이런 뭐가 추가되고 뭐가 감소되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고인 명의의 재산명 목록하고 이런 거를 가져오십시오. 서면으로 가져와야 이거에 근거해서 답을 드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구두로 답을 드리거나 그냥 말로 드는 걸로 이렇게 상속 계산해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뭐 5억, 10억도 안 되니까 제로네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세금 나왔다고 막 항의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전에 증여한 재산, 그 다음에 추정되는 상속 재산이 플러스 되는 거를 뭐 본인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각종 공제가 일괄공제하고 그 이제 5억이나 10억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더 추가되는 게 금융재산 공제는 아까 금융재산이 있는 분들은 2천만 원에서부터 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20%를 추가로 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융자산이 많으신 분은 그 제법 절세에 좀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동거주택공제는 이제 부모님 그 모시고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 되는 사람은 그 주택의 40%는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5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좀 까다롭죠. 부모님하고 한 세대를 구성해서 10년 이상 부모님을 부양했을 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도 해당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가 맥시멈 5억까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가업상속 공제가 요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크게 이렇게 컨설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일반 그냥 이런 중산층 가정은 사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그 사업을 잘 영위해서 그 어느 정도 회사를 키워놨는데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물론 그 사장님의 부동산이나 예금도 많겠지만 이분이 가지신 회사 그 회사에 주식이 있을 거예요. 상장 주식이 아닌데 자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주식이죠. 이거를 주식 평가에서 하면은 그 상속재산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상속으로 인해서 그 늘 성실하게 영위하게 하던 중소기업의 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10년 이상 중소기업 유지되고 그게 50% 지분 이상을 가진 분에 한해서 2억 이상 재산의 70%까지 그 최고 맥시멈 한도 500억까지 크게 해놨어요. 물론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표이사를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으신 분은 사후관리를 받아요. 그 물려받은 2세, 그러니까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 자녀가 끝까지 몇 년 이상을 그 회사를 팔아먹지 않고 해야 되고 지분을 남한테 양도도 안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그 단순히 가업상속 공제만 받고서 회사를 처분하는 거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가업상속 공제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참 많이 검토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중소기업을 이렇게 영위하신 분들이 자기 사업체가 이제 아들한테는 물려줘야 될 텐데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오시고 굉장히 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고인명의의 재산에서부터 증여재산하고 추정상속재산을 합하고 빼는 거는 공과금 장리비용 채무 빼주고 그다음에 각종 공제를 빼줘서 나온 게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에요. 거기다가 세금은 어떻게 돼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율을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제가 세율을 이렇게 좀 명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보시면 제가 상속 증여세율 옆에 양도세율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하고 증여세 세율은 똑같아요. 상속세 과세표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는 세율은 똑같아요. 다만 증여는 증여로 공제받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6억, 부자지간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지만 상속세는 다만 아까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업상속 주택, 그 동거주택 이런 공제 항목이 많다 뿐이지 과세 표준이 딱 나오면 세율은 똑같아요. 보면 10%서부터 50%까지 쭉 그 단계별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유인물에 보면 오른쪽에 양도세 세율을 제가 비교해 놨습니다. 보면 양도세는 재산에 대해 그 파는 양도의 행위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차익에 이걸 계산할 때 여기도 여기 지방소득세라는 게 옛날 우리 주민세라고 알고 계시죠. 소득세 내면 소득세 100원, 1000만 원 내면 100만 원은 따라붙죠. 그 주민세. 요새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상속증여세율은 주민세가 없어요. 그냥 단지 10, 20, 30, 40, 50인데 양도세율로 양도 차익에 곱하는 세율이 6%인데 6.6%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에서 6.6%, 15%인데 16.5%. 그래서 6.6%에서 41.8%까지 이것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하는 거는 이제 제가 밑에 이 세율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예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비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이제 기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짚어볼 부분이 세 번째가 상속재산의 평가예요. 그러면 고인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평가하는 또 가액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때 주식은 비율이 간단해요. 상장 주식은 그 종가가 나오니까 그걸 한 2개월 전후 2개월을 단순 평균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방법인데 부동산이 문제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하죠? 상속재산의 평가는 세법에 보면 기본이 시가라고 나와요. 시가가 뭐냐면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매매 금액, 그다음에 수용당한 금액, 그다음에 경매당한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시가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또 번듯한 상가 건물 한 채 이렇게 남겼다 그럴 때 이거를 그러면 얼마로 봐야 될까? 할 때 시가로 그랬는데 팔아야 할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왜냐?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 아파트는 그 데이터베이스화돼서
오늘이라도 들어가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거래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시가로 그 평가되는 게 이제 대세가 이미 됐어요. 근데 나머지 연립주택, 그 다세가 다가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건물 이런 것들은 실제 시가를 매매 사례가도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몇 평형이 몇 층을 얼마에 됐다는 게 세무서가 딱 결정을 국가에서도. 그러나 나머지 오피스텔은 그 규격화될 수도 없고 매매 사례가를 적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다 국세청이 이제 고시한 가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 가격, 기준시가, 토지만 따지면 공시지가.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가지신 분들이 통지가 올 거예요. 당신네 소유 이거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그걸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원형해서 하는 것뿐이고 아파트는 시가가 된다는 그런 걸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 재산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상속세가 얼마다라는 거가 이제 말은 쉬운데, 제가 네 번째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여기 나타나는 거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기 싶어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속세 얼마냐를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세금만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아버님이 위중하신데 지금 병원에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이거 참 보니까 아버님이 재산 정리도 잘 안 되놓으시고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아들. 그 다음 날은 첫날은 장남이,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와서 막 털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상속세 얼마 나오나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상속세 세액만 갖고 우리가 그 모든 걸 결정하면 그거는 굉장히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재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상속세 세액에만 치중하지 말고 상속 후 재산 처분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상속하고 나면 이제 아파트는 누구 명의로 하고 어머님 명의로 하고 오피스텔은 장남 명의로 하고 누구 이렇게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팝시다. 그러면 부동산 4건 중에 한 10건 중에 한두 건은 팝시다. 그래서 현금 재산으로 우리 합시다 할 때 이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왜냐? 이게 상속 여러 가지 앞에 내용 드린 거하고 같은 되는 내용이, 아까 세율표를 보시면 상속세율이 10%에서 50% 가고 재산을 상속받는 데 판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생겨요? 양도세가 생겨요.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이렇게 됐을 때 상속세를 예를 들어 좀 많이 내더라도 양도세가 확 절감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를 제한 나머지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그다음에 상가 건물들은 아까 얘기 드렸죠? 시가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국세청이 고시한 근데 그거는 실제 매매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기준시가는 상가 건물에 5억밖에 안 되는데 복덕방에서 12억에 내놓으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상속세로 하면은 기준시가로 5억으로 해서 세율 구간이 20%에서 상속세를 내요. 그런데 그걸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팔고 나면 엄청난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12억에 팔아서 취득가액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이 38.8에서 지방소득 41.8, 그게 1억 5천만 양도 차익 생기면 그 이상은 전부 다 최고 세율이에요. 엄청난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상속세 신고할 때 이 상가 건물의 평가를 우리 좀 높입시다.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 감정을 의뢰합니다. 공인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한 복덕방 12억 달라고 하더니 최고 10억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세무서가 인정하는 감정은
두 군데 감정기관의 평균을 합니다. 두 군데 물론 감정하는데 더 비용은 들겠죠. 그러나 상속세는 더 나올 거예요. 그 기준시가 5억이지만 감정을 해서 10억을 하면 5억하고 10억은 20% 30% 세율에 걸리지만 양도세 세율은 보시죠. 41.8% 세율에 걸리는 게 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율 구간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세율 구간의 차이, 그 다음에 상속받고 이걸 처분하는 계획, 이거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단순히 상속세 얼마입니까? 그럼 그대로 계산한 거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 수수료 지출을 뭐 한 돈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지출하고도 한 5천 이상 양도세 쪽에서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무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세 세액만 추정하지 말고 상속하고 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계획을 가족들끼리 의논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 상속세 전략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그다음에 세대 생략 상속. 이건 뭐냐면 상속은 그 유가족이 미망인하고 자녀인데 또 손자가 있단 말이죠. 손자한테 이거를 배분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툼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법에서는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해서 30% 할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가서 거둘 상속세가 있고 또 그 자녀가 돌아가시면 손자, 그 자녀에 대해서 거둬야 되는 두 번의 상속세를 거둬야 되는데 한 번에 넘어가니까 세대를 생략해서 그래서 30%를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할 경우도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재상속. 이건 뭡니까? 부모님이 다 연로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조만간에 좀 유학하시면 돌아가실 거고 언젠가 10년, 20년 후에는 돌아가실 이런 재상속을 표현이 그겁니다. 재상속할 때는 자 그러면 요번에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하고 뭐 할 때 여러 가지 상충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배우자 공제가 좀 큰 부분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어머님한테 했다가 어머님이 근데 지금 위중하신 상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이것도 상속세 두 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결정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재상속에 대해서 세법이 또 보완을 해놓고 있어요. 뭐냐면 10년 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부모가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너무 1년 만에 돌아가시면 100% 공제해줘요. 1년 만에 상속세 두 번을 미망인한테 분할해놨는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해놨는데 또 매기기는 좀 너무 억울하다. 100%. 그 다음에 10년 후에 돌아가실 때가 10%, 10년, 그러니까 10%부터 100%까지 10년 동안 경감이 되도록 재상속은 공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거 감안해서도 이 재상속이 언제쯤이라, 물론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기적인 상속세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런 세 개만 치중하지 말고 재산 처분계, 그다음에 세대 생략 상속, 그다음에 재상속. 또 하나 여기가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주택을 하나 남기셨는데 뭐 한 채는 두 채 남기셨는데 그거를 장남 장남이 갖는다 그러면 장남은 집이 있고 차남이 집이 없다 그러면 장남은 기존의 집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속주택에 오면서 이게 불이익을 받지 물론 불이익이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 전략 중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그 재산 분할에 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지만 장기적인 전략 수립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액 계산에만 와서 상담하시지 말고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의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전략을 세우는 걸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드린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절세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절세란 말을 사실 표현을 안 해요. 플랜이라고 합니다. 재무 플랜이에요. 요새
지금 사무소는 조금 더 내시더라도 뒤에 양도세는 줄지 않습니다. 이런 재무 플랜이지 절세란 말은 저는 잘 안 쓰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 유의사항이 한 1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간상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드리면, 지금 11시에 끝나는 시간인가요? 네. 그럼 이제 한 5분 동안에 요거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번은 4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임대부동산 평가인데,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를 놓잖아요. 주택 두 채 이상 임대 놓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는 뭐 시가니까 별 이론 없게, 그 상가 같은 경우 기준 시가 보니까 한 5억이네, 뭐 1억이네, 2억이네. 그런데 이게 임대를 놔가지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그게 더 높으면 그 가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를 준 부동산은 그냥 기준 시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갈 때 제가 뭐 아파트가 얼마 있고 뭐 얼마 하는데 그 말을 새겨들어야 될 게, 그러면 임대 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하고 환산해서 그게 높으면 상당히 더 올라가요. 그걸로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2억인데 용케도 뭐 한 1억 8천을 대출금을 썼어요. 근저당. 그러면 예를 들어 더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딴 공동담보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대출받은 금액이 더 크면 대출받은 금액으로 또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재산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매매 사례가 만들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비상장 보면, 상장 주식은 그 거래되는 종가는 포가 있어서 딱 나오지만, 비상장 보면 주식은 재무제표 가지고 한 주당 평가 얼마로 이제 평가하는데, 대부분 성실하게, 아까 가업상속이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게 20년 이상 중소기업 운영하신 사장님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그래서 회사가 주당 가치가 일주에 5천원짜리가 뭐 10배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세법에 정한 테두리에서 하는 게, 한 10주 정도를 거래를 하십시오. 실제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친척이나 뭐 그러면 거래를 할 때 주당 가치가 뭐 한 5만 원 됐다. 그러면 뭐 그거 한 70% 정도 3만 5천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2만 8천 원 정도를 거래를 한 10주 정도 하는 건 금액을 오가기도 쉽고 나중에 찾아오기 쉽단 말이죠. 그래 놓으면 그게 매매 사례가가 돼서 주당 평가 많이 된 거를 많이는 못 낮춰요. 일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법이 그것도 그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사례가를 만드는 그런 또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의 감정평가의 필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를 좀 더 내더라도 양도 차익을 줄이는 그런 필요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할 거나 말 거나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10번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 가액이 증가될 재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말은 쉬워요, 사실. 뭐냐면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뭐 앞으로 재개발되고 이런 예정이 분명히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기준시가가 많이 낮더라. 땅도 그렇고 상가 건물도. 그러면 이거를 미리 증여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가액이 높이 평가되니까 그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전략 수입의 한 차원으로 봐야 되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가액이 증가될 거로 저평가된 무슨 재산은 사전에 증여할 수 유리하다. 말은 맞지만 거기 따져야 될 변수는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4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간을 보유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에 자기가 어떤 토지든 아파트 건물이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냥 팔려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샀다 그러면 거의 취득가액은 돈 10만 원 거의 제로라고 볼 정도로 70년대 80 샀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면 양도 차익은 아까 기준 시가는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그래서 증여세는 비교적 뭐 낼만큼 되지만 뭐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한테 증여하는 걸 팔면은 양도세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가액이 취득가액 확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특수관계, 그러니까 그 가족 플러스 친인척한테 증여한 거를 5년 내에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뭐 증여 없는 걸로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 차익이 더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내는데 그 증여세 낸 거 그냥 국가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증여를 한 부동산은 5년 내 이게 파는 거는 이거는 절대 피해 가셔야 돼요. 자기 가족한테 증여한 거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화살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요게 좀 일반인들이 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번, 15번 얘기를 제가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 부족하고 좀 장황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릴 게, 상속세는 상속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걸 재산을 처분해야 될지, 그다음 처분했을 때 세율 구간을 비교해서 뭐가 유리한지 이거를 엄밀하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나면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합의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했을 때 5안 중에 한번 다 해서 1, 2, 3안 같은 거 이 중에 어떤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가족들이 뭐 처분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끔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결론을 내지, 상속세 단순한 그것만으로. 절대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세무상담도 하지만, 세무상담 오실 때 상속세 얼마예요 하고 단순하게 질문하시면은 참 대답드리기 참 어려워서, 저는 대부분 그러면 자료를 요걸 저희한테 팩스로 보내죠. 요새 팩스 아니더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즉답을 내는 경우가 실수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이 상속과 증여의 부분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을 받겠는데 시간도 참 많이 촉박해서 나중에 우리 성은경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제가 언제든 상담 응해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제가 셋째 주일날 세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날 다 답은 못 들으시더라도 아주 그 다음 날이나 그 주에 다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연구사님이 굉장히 열광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치는 거 우리한테 건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갔다고 하시고, 혹시 아주 특별한 특이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우리 연구사님이 저희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가시니까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